안녕하십니까. 커말9 필기 강사 공석입니다. 자, 2014년 2회 컴퓨터 일반 기출문제 풀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그래픽 관련 용어는, 자, 일단 그래픽 관련 용어들을 정리를 하고 문제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그래픽 처리 기법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디더링은요, 제한된 색상을 조합하여 복잡한 색이나 새로운 색을 만드는 작업을 말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그림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위쪽에 이렇게 분홍색이 있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분홍색이 맞는 것 같지만은, 자, 이 부분을 확대해서 사실 보면요, 흰색하고요, 빨간색이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어요. 조합이 되어 있고, 이것을 사람이 보게 되면 분홍색으로 그냥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하는 이유가 색상의 수를 줄여서 용량을 줄이고요, 제한된 색으로 다양한 색을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분홍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색, 흰색과 빨간색을 조합을 해서 새로운 색을 만드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모델링은요, 물체의 형상을 컴퓨터 내부에서 3차원 그래픽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정하는 과정을 모델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3차원 모델링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른쪽 그림 보시면요, 이게 CAD라는 프로그램 이용을 해서 만든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형을 컴퓨터로 표현을 하려면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3차원 그래픽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델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차원 모델링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다음 렌더링은 3차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고요. 물체의 모형에 명암과 색상을 입혀서 사실감을 더해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델링만 해서는 이 물체에 대한 사실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암하고 색상을 입히는 과정, 그게 렌더링이 되는 겁니다. 자, 모핑은요, 두 개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연결하여 변환, 통합하는 작업을 뜻하는 겁니다. 자, 사람의 얼굴이 한 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고양이 얼굴 이미지 한 장 있어요. 그럼 이 두 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중간 과정이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 거, 이것을 모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터레이싱, 이것은 전체 이미지가 처음에는 흐리게 보이다가 점점점 선명해지는 기법, 그것을 인터레이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3차원 그래픽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라고 했기 때문에 모델링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비디오 데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비디오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옵니다. 문제 보시면서 바로 정리를 하십시오. 자, 1번에 보시면 AVI는 고화질 동영상 압축을 위한 비표준 동영상 파일 형식으로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로 재생이 가능하다. 자,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이 이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AVI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용량이고요, 고화질입니다. 용량이 크지만은 화질도 상당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MS사에서 윈도우즈 표준 동영상 파일 형식으로 만든 겁니다. 표준이에요. 여기서 비표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설명이 틀렸죠. 많은 압축 코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파일을 만들 수 있다, 변환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코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영화 같은 거 보실 때 코덱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동영상이 재생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코덱이 맞아야 되는데, 동영상을 만들 때 A라는 코덱을 이용을 했으면은 그 동영상을 재생을 할 때도 A라는 코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이 코덱 자체가 그 동영상을 압축하는 기술이에요. 압축하는 기술. 그래서 그 코덱이 맞아야 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많은 이제 다양한 압축 코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고유 포맷이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 맥킨토시라든지 유닉스 등에서는 그 시스템에 맞게 변환을 해야 된다. AVI 파일이 MS 계열의 프로그램에서는 쉽게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유닉스라든지 맥킨토시라든지 운영체제 자체가 다르죠. 자, 그 환경에서는 그게 맞도록 변환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안 됩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란 것은 여러분들 동영상 재생을 할 때 지금 보시는 이 동영상이 있죠. 이게 스트리밍이 지원되는 겁니다. 이게 만일 뭐 1기가짜리 동영상이라면 1기가짜리를 다 다운로드를 받아서 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운로드 받으면서 바로 재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스트리밍이 되겠습니다. 보통 방송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당연히 돼야겠죠.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 그리고 곰 플레이어 등 여러 프로그램으로 재생이 가능하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한 것이 비표준이라는 설명하고요.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로만 재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보기에서 뭐뭐만이라고 어떤 제한을 걸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유심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만이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이렇게 두 부분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 엠팩. 엠팩은 동영상 전문가 그룹에서 제정한 동영상 압축 기술에 관한 국제 표준 규격이다. 맞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쭉 설명을 드릴 때 키워드 잘 보십시오. 자, 국제 표준 규격으로 동영상뿐만 아니라 오디오 데이터도 압축할 수 있다. 뭐 mp3라든지 뭐 이런 파일 확장자 보신 적 있으시죠? 자, 이게 엠팩의 다 같은 계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 ASF. 이것은 MS사에서 개발한 통합 멀티미디어 형식이고요. 용량이 작고, 자, AVI는 용량이 크잖아요. 그죠? 근데 ASF는 용량이 작고요. 음질이 뛰어나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인터넷 방송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포맷이 되겠습니다. 퀵타임 무비. 이거는 애플사에서 개발한 동영상 압축 기술이고요. 윈도우즈에서도 재생이 가능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보안을 위협하는 공격 형태의 하나인 도스 공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특정한 시스템에서 보안이 제거되어 있는 통로를 지칭하는 말이다. 자, 이것은 백도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을 만들 때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접근을 하려면은 인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뭐 계정이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관리자 계정이 있어야만 이 시스템에 접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뒷문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인증 없이 바로 시스템에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안이 제거되어 있는 통로, 이것을 백도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이 프로그램 만드는 개발자가 이것을 이제 납품하는 회사에 모르게 따로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2번 시스템의 불법적인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프로그램으로 위장하여 특정 프로그램을 침투시키는 행위이다. 그리스 신화 이제 트로이 목마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로이 목마가 되고요. 자, 위장을 해서 이제 침투를 한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시스템에 오버플로우를 일으켜 정상적인 서비스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행위. 자, 이거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도스, 뭐 디도스, 뭐 거의 같은 뜻인데요. 여기 뭐 D가 하나 붙으면은 디스트리뷰트, 그러니까 분산의 의미가 붙어서 디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거의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이트가 하나 있으면은 만일 네이버란 사이트가 있다. 그럼 네이버란 사이트가 외부에서 접속을 해서 이렇게 이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루 동안에 이용할 수 있는 분명한 용량이 있을 겁니다. 그죠? 한계가 있을 거예요. 자, 그 한계를 넘어서도록 접속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합니다. 넘쳐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은 정상적인 서비스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도스 공격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특정 서버에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대량의 접속 신호를 한꺼번에 보내 해당 서버가 마비되도록 하는 해킹 기법이다. 자, 4번 자기 스스로 복제함으로써 복제함으로써 시스템 부하를 일으켜 시스템을 다운시키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것은 웜이라는 어떤 기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DN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DNS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 도메인 네임 서버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IP 주소하고요. 도메인 네임 간의 변환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IP 주소라는 것은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 뭐 128점, 뭐 4.6.9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을 IP 주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IP 주소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기가 어렵잖아요. 컴퓨터는 이해하기 쉽겠지만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네임이란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도메인 네임. 그래서 뭐 기사 퍼스트.com 이런 식으로 이것은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잖아요. 자, 그러면은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만 컴퓨터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려면 IP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 바꾸는 작업 이것을 누가 하느냐? 이게 DNS가 하는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NS는 도메인 네임 서버 또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약자로 쓰인다. 맞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문자로 만들어진 도메인 이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바꾸는 시스템이다. 맞습니다. DNS에서 모든 호스트들을 각 도메인별로 계층화시켜서 관리한다. 자, 여기서 키워드가 되는 것이 계층화인데요. 호스트는 뭐 컴퓨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뜻입니다. 제가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지역을 표현을 할 때 국가, 도, 시, 군, 면 이런 식으로 계층화를 시킬 수가 있죠. 여러분도 탐색기에 보시면은 상위 폴더를 클릭을 하면은 안에 또 하위 자료들이 보여지고 이것도 클릭하면은 또 하위 자료들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계층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메인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계층화를 시켜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3번 DNS 서버는 IP 주소를 이용하여 패킷의 최단 전송 경로를 설정한다. 3번은 라우터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라우터라는 이제 네트워크 장비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A라는 네트워크가 있고요. B라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뭐 회사라고 보셔도 되고요. 자, 그럼 A 네트워크에서 B 네트워크로 이렇게 접속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접속을 하려면은 뭐 이렇게 접속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접속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접속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인터넷으로 모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접속을 하든 접속을 뭐 하는 방법이 수도 없이 많겠죠. 그죠? 자, 그런데 최단 경로가 그 계산할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빠르게 접속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계산해서 접속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라우터라는 게 있습니다. 라우터. 여기서 루트가 길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길, 경로, 그런 뜻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우터라는 것은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주는 역할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설명은 라우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패킷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패킷은요, 여러분들 웹사이트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웹사이트의 그 정보들이 여러분들 웹브라우저에 보여지게 되죠. 그럼 이 웹페이지가 한 장이 그대로 전송이 되느냐? 아닙니다. 이게 어떤 단위로 해서 쪼개져서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 단위가 패킷이 되는 겁니다. 다음 중 인터넷 서버까지의 경로를 추적하는 명령어인 traceRT 실행 결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트워크 관련된 도스 명령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스 명령어를 입력을 하려면요, 명령 프롬프트에서 이제 입력을 해야 됩니다. 명령 프롬프트 창을 보시려면은 여기 검색 상자에서 cmd라고 입력하고 엔터 입력하셔도 되고요. 자, 모든 프로그램에 가서 보조 프로그램 있죠. 여기서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을 하셔도 됩니다. traceRT라는 이 명령어는요, 경로를 추적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합성어인데 trace는 이제 추적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자, 루트는 경로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RT가 이제 경로를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경로를 추적한다라는 그런 명령어가 되는데요. 대상 위치의 경로를 확인하는 그런 이제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traceRT에서 여기 IP 주소가 입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IP 주소를 입력을 하면요, 경로를 추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이 IP 주소까지의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죠. 여러 컴퓨터를 거쳐서 아마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과정들이 쭉 확인이 되는 겁니다. 확인이 돼요. 그래서 지정된 호스트에 도달할 때까지, 여기서 호스트는 IP 주소, 이 컴퓨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정된 호스트에 도달할 때까지 통과하는 경로, 자, 이렇게 경로가 나오죠. 경로의 정보와
각 경로에서의 지연 시간, 자,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는지 이것을 추적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넷스테이시라는 그 명령어는요, 활성된 TCP를 확인하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의 IP 주소나 포트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자주 사용은 되지 않지만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명령어를 입력을 하잖아요. 입력을 하면은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컴퓨터의 IP 주소하고 포트 번호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IP 주소, 포트 번호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콜론하고 이 부분이 IP 주소가 되고 뒷부분이 포트 번호가 되는 겁니다. 문제 다시 보죠. 트레이스 RT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IP 주소, 목적지까지 거치는 경로의 수, 각 구간 사이의 데이터 왕복 속도, 시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맞는 설명이고요. 2번 특정 사이트가 열리지 않을 때 해당 서버가 문제인지 인터넷망이 문제인지 확인할 수가 있다. 자, A라는 컴퓨터에서 B라는 컴퓨터에 접속을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서버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이 과정에서 인터넷망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3번 인터넷 속도가 느릴 때 어느 구간에서 정체를 일으키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4번 현재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의 IP 주소나 포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넷스탯이라는 명령이 따로 있습니다. 다음 중 OSI 7계층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OSI 7계층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SI 7계층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OSI 7계층은요, 다른 시스템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 ISO 국제표준화 기구죠. ISO에서 제안한 7단계의 표준화 프로토콜이다. 자, 프로토콜은 규약, 약속,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7단계로 나누어서 어떤 그 규약, 약속을 만들었다, 표준화를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7단계로 해서 나누었는지 한번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사용자가 있고 컴퓨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용자하고 컴퓨터 시스템 사이에도 단계가 있어요. 계층이 있습니다. 먼저 컴퓨터 시스템 입장에서는 물리 계층이 있죠. 하드웨어,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이런 하드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물리 계층이 있을 거고요. 자, 그다음 이 물리 계층을 사용자가 바로 이용을 못 하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자, 운영 체제가 있는 인터페이스 계층이 있습니다. 네, 인터페이스 연결해 준다는 뜻이죠. 자, 그다음 소프트웨어 아리아 한글이라든지 오피스라든지 각종 소프트웨어를 또 사용할 수 있는 계층, 그것을 우리는 응용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응용 계층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용자하고요 컴퓨터 사이에도 이렇게 계층이 있듯이 통신을 하기 위한 또 계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메신저를 이용을 한다. 메신저를 이용해서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대화가 이제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냐면은 이런 7계층을 통해서 변환이 되면서 전송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컴퓨터 입장에서도 7단계가 있고요. B라는 컴퓨터 입장에서도 7단계가 있는 겁니다.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물리계층은요. 자, 통신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컴퓨터에서는 물리계층 필요하잖아요. 하드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만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로 단말기, 컴퓨터끼리 연결을 할 수 있는 이 연결선, 케이블, 모뎀, 코덱, 통신 장비, 이런 물리적인 연결이 우선시 돼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물리계층이 제일 하단에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데이터 링크 계층이 있는데요. 데이터 링크 계층은 두 컴퓨터 간의 데이터 통신에 대한 규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통신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두 대의 컴퓨터가 일단 연결이 돼야겠죠. 이게 확장이 되면 인터넷이 되는 것이고, 일단은 이제 두 대의 컴퓨터로 연결하는 것을 최초에 먼저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대의 컴퓨터 간에 데이터를 제대로 전송하기 위한 어떤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생각을 하면요, 에러를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에러를 검출하고 그리고 흐름,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하는 이런 어떤 그 약속이 또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데이터 링크 계층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네트워크. 자,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쉽게 인터넷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대의 컴퓨터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죠. 이것을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대의 컴퓨터가 연결이 되면요. 이제 경로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경로 설정.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서 이 컴퓨터 이렇게 두 대만 있으면은 송신과 수신은요, 다른 방법으로 이제 연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두 컴퓨터 간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수신한다라면 이 컴퓨터에서 받을 거고요. 송신한다라면 이 컴퓨터로 보내지게 될 겁니다. 자, 이처럼 두 대가 있을 때, 그러니까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에러 검출하고 흐름 제어 정도만 그 어떤 규정을 만들어 두면 되지만은,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경로라는 개념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컴퓨터에서 이 컴퓨터를 전송을 하는데, 이렇게 전송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둘러서 전송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경로라는 개념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하위 계층, 이게 상위 계층이다. 그렇게 일단 구분할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 전송 계층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전송 계층 말 그대로 전송하기 위한, 실제 전송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을 정의를 했고요. 세션 계층은요. 데이터 교환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되는 겁니다. 자, 표현 계층. 자, 데이터가 이제 전송이 되는데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암호화를 할 수도 있고 코드화를 할 수도 있고 압축을 해서 또 전송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표현 규정에 대해서 표현 계층에서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계층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요. 자, 응용 계층은 제일 상단입니다. 7번째 계층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신저 프로그램 응용 계층이 되는 거예요. 사용자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뭐 텔넷이라든지 FTP, 이메일,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응용 계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가끔 출제되는 그 유형이 이 계층의 순서를 또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 세션, 표현, 응용 이렇게 다 암기를 하면 좋겠지만은 앞 글자라도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물대내 전세, 표, 응 이렇게 해서 앞 글자라도 기억을 하시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링크 계층은요, 결과적으로 두 컴퓨터 간의 데이터 통신을 위한 규정들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서로 약속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두 컴퓨터 간에 통신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 자, 에러를 검출하는 부분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흐름 제어 필요할 겁니다. 자, 다음 동기화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영화 보실 때 자막하고 동영상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있죠. 자, 그때 우리는 싱크를 맞추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싱크가 이제 동기화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딱딱 맞추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자, 순서, 전송하는 순서를 또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흐름 제어, 2번에 동기화, 4번에 순서 제어 다 맞죠. 3번에 보시면은 응용 프로세스 간의 정보 교환, 파일 전송 등의 전송 제어 기능이 있다. 자, 전송 제어를 한다 이런 설명이 있어서 조금 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응용 계층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표준 주소 체계인 URL의 네 가지 구성 요소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기사퍼스트 사이트에 접속을 할 때는 기사퍼스트.com 여기까지만 입력을 해도 접속이 됩니다. 접속이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앞에 프로토콜 명이 이렇게 먼저 입력이 돼야 돼요. 프로토콜 HTTP 자, HTTP라는 프로토콜을 먼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인터넷 웹페이지를 보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프로토콜이 먼저 들어와 줘야 돼요. 이거 생략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은. 자, 그 다음은 서버의 주소입니다. 서버의 주소. 이게 서버의 주소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전 세계적으로 여러 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www.기사퍼스트.com 이라는 컴퓨터에 접속을 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0번. 이건 포트 번호인데요. 포트 번호인데. 자, 이 컴퓨터에 포트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웹페이지를 보려면은 80번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80번. 네, 웹페이지를 볼 때는 80번이 되는 거예요. www라는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80번 포트, 80번의 그 길을
찾아서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생략을 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컴퓨터 내에 여러 개의 파일과 폴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경로, 첫 번째 접속을 해서 읽어드릴 웹페이지의 경로를 또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프로토콜, 그 다음 서버 주소, 포트 번호, 자, 파일 경로,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전송할 데이터의 양과 회선 사용 시간이 많을 때 효율적이며 중앙 컴퓨터와 터미널이 1대1로 연결되어 유지 보수가 쉬운 연결 방식은, 자, 1대1로 연결된다고 했으면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중앙에 이제 컴퓨터가 있고요. 자, 또 PC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뭐 터미널, 단말기, 뭐 PC, 컴퓨터 같은 뜻입니다. 자, 이게 1대1로 연결되어 있죠. 자, 이것도 1대1로 연결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 자,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이 회선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용 시간이 많을 때 효율적인 방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양이 많을 때 좋잖아요. 그죠? 자, 나머지 중요한 거 정리 좀 해드릴게요. 클라이언트 서버라는 것은요,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와 정보를 요구하는 클라이언트로 구성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사 포스트 사이트는 서버가 되고요. 여러분들은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서버에 접속을 해서 동영상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정보를 요구를 하는 입장, 여러분들이,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이 서버가 되는 겁니다. 피어 투 피어, 이것은 모든 컴퓨터를 동등하게 연결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금방 클라이언트 서버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컴퓨터, 서버 컴퓨터라고 명확하게 역할을 구분을 했죠. 자, 구분을 했는데 이것은 동등하게 연결을 했는 거예요. 동등하다. 자, 이 두 개의 컴퓨터는 동등하다. 그래서 이게 서버가 될 수도 있고 이게 클라이언트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이든 서버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클라이언트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결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용어에 대해서 바로 그 문제 풀이하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1번에 쉐어웨어라는 것은 공개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무료 사용 후, 그러니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단 공개를 하고요. 그리고 원하면은 정식 프로그램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프리라는 건 공짜라는 얘기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간이라든지 기능에 대해서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패치 프로그램. 자, 패치는 여러분들 운영체제, 그러니까 윈도우즈에서 매번 여러분들 종료한다든지 컴퓨터를 부팅을 할 때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미 제작하여 배포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윈도우즈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윈도우즈에서 오류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성능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의 일부 파일을 변경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패치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기능을 알리기 위해 일정 기간이나 기능에 제한을 두어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설명이 틀렸죠. 이것은 데모 버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 버전을 홍보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배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데모 버전이에요. 4번 베타 버전. 정식 프로그램을 발표하기 전에 프로그램의 문제 발견이나 기능 향상을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이다. 보통 게임 같은 경우에 정식으로 오픈하기 전에 베타 기간을 두죠. 베타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에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운영체제, 각종 언어의 컴파일러, 어셈블러, 라이브러리 프로그램 등이 있다. 자, 운영체제. 자, 운영체제를 예를 들었네요. 자, 운영체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운영체제만 보고도 답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도 이론적인 부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뭐 소프트웨어의 분류를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는요, 시스템 전체를 작동시키는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윈도우즈가 없으면은, 자, 윈도우즈라는 이 프로그램이 없으면은 사람과 컴퓨터 간에 어떤 작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컴퓨터 물리적인 그 장치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어떻게 그 내부적인 어떤 데이터의 저장과 설치 이런 개념들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윈도우즈가 있기 때문에 마우스를 이용해서 쉽게 파일을 만들 수도 있고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운영체제뿐만 아니라 언어 번역 프로그램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란 것이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람이 이해하는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하는 1과 0 형태로 해서 바꿔주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종류가 되는 거고요. 뭐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연결 편집 프로그램, 프리 프로세서 이런 것들이 언어 번역 프로그램의 뭐 한 종류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응용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다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실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뭐 아리아 한글, MS 오피스 이런 OA용, 그리고 통신, 뭐 그래픽, 뭐 포토샵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멀티미디어,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뭐 곰 플레이어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다음 유틸리티, 뭐 압축을 하기 위한 뭐 알집 프로그램들, 뭐 디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들, 그다음 백신, 바이러스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유틸리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아니고 운영 프로그램도 아닌데 그 중간쯤 되는 것을 유틸리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이제 3번이 될 거고요. 나머지 중요한 거 조금 정리 좀 해드릴게요. 자, 인베이디드 소프트웨어 이거 뭐냐 하면은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 탑재된 제품을 구동시키는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탁기가 있다. 그럼 세탁기 내에 그 컴퓨터, 작은 컴퓨터를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내장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내장을 하면은 이것은 하드웨어죠. 하드웨어고요. 자, 이 하드웨어를 작동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되는 겁니다. 휴대폰, TV, 세탁기 등의 제품 안에 내장된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하드웨어를 제외한 부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인베디드 시스템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이건 뭐 간단하죠. 멀티미디어를 제작하거나 뭐 재생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다음 중 컴퓨터의 클럭 주파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클럭 주파수가 무엇인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클럭 주파수는요, 프로세서의 속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프로세서의 속도, CPU 있죠, CPU.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CPU죠. CPU가 하는 역할이 처리입니다. 만약 1 더하기 2를 계산을 해라 라고 했을 때 3이란 결과를 만드는 것이 CPU가 하는 역할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의 속도를 이제 헤르츠라는 단위로 이제 우리는 구분을 합니다. CPU의 속도를. 자, CPU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정기적 진동, 펄스를 공급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심장의 박동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심장이 있으면은 심장이 한번 펌프질을 할 때 그때 피가 돌잖아요, 그죠? 그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클럭이라는 이 주파수가 한번 발생을 해야만 그때 CPU가 한 가지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진동, 그 펄스를 클럭 주파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념 아시겠죠? 자, 1초에 한 번 작동하는 것을 1Hz라고 얘기합니다. 1Hz. 1초에 한 번 일을 하는 거예요. 자, 200MHz면 어떻게 될까요? 200MHz. 자, 헤르츠 단위를 아셔야 되는데 헤르츠가 있고 그 다음 킬로헤르츠가 있습니다. 킬로헤르츠는 헤르츠에 곱하기 100이죠. 곱하기 1000이죠. 자, 그 다음 메가 헤르츠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기가. 그래서 여기 곱하기 1000, 또 곱하기 1000 이런 개념이에요. 단위가 킬로, 메가, 기가 이렇게 이제 바뀜에 따라서 1000씩 곱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00MHz는 어떻게 될까요? 200MHz 곱하기 1000. 자, 곱하기 1000이죠. 그래서 메가니까 킬로라면은 200kHz면은 1000을 곱해주면 되지만은 메가라고 했기 때문에 1000을 한 번 더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2억 번, 1초에 2억 번의 사이클, 2억 번의 클럭 주파수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과 0의 디지털 신호. 컴퓨터는 1과 0밖에 몰라요. 1과 0. 근데 사실 1과 0이라는 숫자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류가 흐르느냐, 전류가 흐르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전류가 on, 1이 되는 거고요. off, 0이 되는 겁니다. 클럭 수가 높을수록 컴퓨터의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하죠. 200MHz보다는 200GHz가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이 수치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주파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클럭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자,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을 이해를 하십시오. 컴퓨터는 전류가 흐르는 상태 on, 흐르지 않는 상태 off가 반복되어 작동하는데 이 전류의 흐름을 클럭 주파수로 한다. 딱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개념을 잡으시면 이게 맞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겁니다. 2번, CPU는 클럭 주기에 따라 명령을 수행하며 클럭 주파수가 적을수록 연산 속도가 빠르다. 아니죠. 적다라고 하면 안 되고 많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클럭 주파수가 많을수록 연산 속도가 빠르다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3번, PC의 클럭 속도 단위는 보통 기가헤르츠를 사용을 하는데 1기가헤르츠는 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이죠. 10억 헤르츠를 의미를 한다. 그러니까 자, 기가가 되려면 일단 키로, 그 다음 메가, 기가잖아요. 그죠? 각 단위가 바뀔 때 곱하기 1000을 하는 겁니다. 공이 3개씩 붙는 거예요. 3개 붙고, 또 3개 붙고, 또 3개 붙는 것이죠. 그래서 1이 붙는 거잖아요. 자,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Hz는 1초 동안 한 번의 주기가 반복되는 것을 의미를 한다. 컴퓨터의 메인보드에 공급되는 클럭은 CPU의 속도에 맞추어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컴퓨터가 안정적으로 구동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메인보드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분해를 하면은 이런 판이 있어요. 이 판에다가 CPU가 연결이 됩니다. 메모리, 그래픽 카드, 사운드 카드, 하드디스크, 램, 롬, 각종 장치들이 이 보드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클럭의 개념이 보드하고 CPU하고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설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중 컴퓨터를 구성하는 CPU와 관련된 리스크 프로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CPU를 프로세서라고 얘기를 하죠. 이 프로세서를 설계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리스크 방식이 있고 시스크 방식이 있어요. 리스크 방식하고 시스크 방식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I가 뜻하는 것이 instruction, 명령어를 뜻하는데요. 자, 여기서 R이 뜻하는 것은 이제 축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가 뜻하는 것이 복잡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명령어가 축소가 되었다. 명령어가 복잡하다. 그렇게 일단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명령만 하드웨어에 준비가 되어 있는 컴퓨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아래쪽에 표를 한번 보십시오. 일단 리스크는요, 축소가 되었다. 간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시스크는 반대로 좋지 않다. 일단 그렇게 머리에 두시고 특징을 정리하시면요, 오래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명령어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축소가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적어요. 리스크는. 그리고 전력 소모도 적습니다. 전력 소모가 적은 것이 좋은 거잖아요. 처리 속도 빨라요. 레지스터는 기억 장치입니다. 많을수록 좋겠죠. 자, 가격은 저가입니다. 좋죠. 용도는 워크스테이션. 자, 워크스테이션은 서버용 컴퓨터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속도가 빠른, PC보다는 빠른 컴퓨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 좋은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시스크 같은 경우에 반대예요. 반대. 자, 그렇게 해서 특징을 구분하시면 되고, 자, 근데 하나 다른 것은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는요, 명령어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를 하는데 단어를 적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잖아요. 서로 대화하는데. 그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은 복잡해요. 이게 단점이 되겠죠. 그 대신 시스크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다. 그래서 명령어가 많기 때문에 간단하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구분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크 프로세서에 비해 주소 지정 모드와 명령어의 종류가 적다. 지금 리스크에 대한 설명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주소 지정 모드라는 것이 명령어하고 비슷한 의미다라고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자, 그다음 2번에 프로그래밍이 어려운 반면 처리 속도가 빠르다. 금방 말씀을 드렸고, 자, 고성능의 워크스테이션이나 그래픽용 컴퓨터에 많이 사용이 된다. 워크스테이션. 그러니까 워크스테이션도 마찬가지, 그래픽용 컴퓨터도 마찬가지. 성능이 좋아야겠죠. 3번에 보시면은 시스크 프로세서에 비해서 생산 가격이 비싸고 아니죠. 저가라고 얘기를 했고요. 소비 전력이 높다. 아니죠. 적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보조기억장치인 SS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강의 중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먼저 그림으로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하드디스크죠. 자, 하드디스크는 물리적인 디스크를 고속으로 회전을 시켜서 읽어드리고 저장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단 속도가 일단 느린 단점이 있고요. 일단 무게도 많이 나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한 것이 SSD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의 약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꽉 찬 상태의 드라이브다, 그런 뜻이 되는데, 자, 무엇으로 꽉 차 있냐면은 플래시 메모리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자기 디스크를 이용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반도체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램과 같이 반도체를 이용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당연히 속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속도는 빠르고 그 대신 좀 비싼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르지만은 좀 고가인 그런 장치를 SSD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현재는 노트북에서 많이 이용을 하죠. 아무래도 무게가 좀 적게 나가기 때문에 경량화 그리고 소형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노트북에서 주로 이용을 하고요. 데스크탑에서는 아직까지 하드디스크를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쭉 보시면 1번에 보시면은 속도가 빠르다. 자, 발열, 소음이 적다. 자, 당연히 이렇게 회전하는 물리적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발열이라든지 소음은 적습니다. 그리고 소형화, 경량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은 기억 매체로 플래시 메모리나 D램을 사용하나, D램은 제품의 규격이나 가격, 휘발성의 문제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플래시 메모리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HDD에 비해, 자,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외부의 충격에 강하며, 자, 하드디스크는 충격이 약합니다. 아무래도 떨어뜨리게 되면은, 자, 여기 고속으로 회전한 디스크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액세스암, 자, 이것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스크가 아닌 메모리에 데이터를 기록하므로 배드 섹터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배드 섹터가 뭐냐면요. 자, 여기 데이터가 섹터에 저장이 되겠죠. 자, 이 섹터가 물리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 섹터를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배드 섹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디스크의 그 방식으로 이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배드 섹터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반도체 방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배드 섹터가 없습니다. 자, 4번 보시면은 저장 용량당 이제 가격이 저렴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죠. 가격은 비싸고 속도도 빠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하드디스크를 대체한다는 설명 맞지만은, 자, 이 가격 부분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다음 중 하드웨어와 그 성능을 나타내는 단위를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하드디스크, CPU, 롬, 그리고 램 이렇게 나왔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디스크는 RPM 맞습니다. RPM이 뭐죠? RPM은요, 분당 회전수를 뜻하는 거예요. 분당 회전수. 하드디스크가 회전하잖아요. 그죠? 회전하는 그 수, 당연히 중요하겠죠. 얼마만큼 고속으로 회전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을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플롭스라는 것은 플로팅 포인트, 그러니까 부동 소수점을 연산할 수 있는 횟수를 뜻하는 거예요. 초당 플로팅 포인트, 그러니까 부동 소수점을 얼마만큼 연산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CPU에서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맞습니다. 자, MIPS도 맞습니다. MIPS는 100만 개의 이제 명령어를 처리하는 단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초당 100만 개의 명령어를
얼마만큼 처리할 수 있느냐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롭스라든지 미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CPU하고 관련된 그 어떤 성능을 나타내는 단위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배속 나와 있죠. 자, 배속은 데이터 전송 속도하고 연관해 있죠. 롬 8배속이냐 16배속이냐 이런 식으로 배속이 높을수록 당연히 속도가 빠릅니다. 자, 그리고 램에 보시면은 BPI라고 나와 있는데요. BPI는요 바이트 퍼 인치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치에 몇 개의 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느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데이터의 밀도를 나타내는 단위인데요. 이것은 주로 자기 테이프에서 사용하는 그런 단위가 되고요. 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램의 성능 측정을 위한 단위들 한번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램을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검색을 하시면요, 램에 대한 사양이 이렇게 쭉 나올 겁니다. 그 용량이 얼마가 되는지, 뭐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쭉 나올 건데요. 그 중에서 버스의 클럭이라든지 램 타이밍이라고 나올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자, 버스 클럭이라는 것은 전송 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클럭. 하나의 클럭이 발생할 때 어떤 하나의 명령을 처리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클럭은 전송 속도와 관련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램 타임이란 것은 CPU에서 받은 명령으로 데이터를 메모리에 보낼 때 필요한 클럭 수를 뜻하는 겁니다. 클럭 수. 그러니까 하나의 클럭당 하나의 작업을 처리를 하는데 CPU에서 받은 명령을 메모리까지 전달할 때까지 몇 개의 클럭이 필요하느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클럭 수가 적을수록 좋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CL6이라고 나와 있죠. CL은 램 타이밍을 뜻하는 거고요. 여기서 6이 뜻하는 것이 6개의 클럭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클럭이 6개가 필요한 그 정도의 사양, 성능을 뜻하는 거구나.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중 하드웨어를 추가하여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하드웨어를 추가하고 제거하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 추가 제거 방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운드 카드를 하나 샀어요. 사운드 카드를 하나 사서 그것을 본체에 연결을 했습니다. 자, 본체 연결하고요. 재부팅을 했어요. 부팅을 하니까 인식을 하더란 얘기입니다. 사운드 카드를. 그래서 인식을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인식을 한다는 얘기는 플러그 앤 플레이가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결만 하면은 운영체제가 그것을 자동으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장치를 추가할 때 운영체제가 이를 자동으로 인식하게 되면은 설치 및 환경 설정이 용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USB 메모리 연결할 때 따로 설치 작업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게 플러그 앤 플레이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추가를 할 때는 플러그 앤 플레이가, 그러니까 PNP가 지원이 되면은 자동 설치가 되는 거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PNP가 지원되지 않는 하드웨어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제어판에 가시면요, 장치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자, 장치 관리자를 선택을 하시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는 하드웨어를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동작에 가서 레거시 하드웨어 추가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요, 하드웨어 추가 마법사 시작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를 거쳐서 하드웨어를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제거는 어떻게 하느냐? 선택하고요,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제거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하드웨어를 추가하고 제거하는 방법 아시겠죠? 그리고 하드웨어를 이제 설치를 할 때,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라. 드라이버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드웨어를 연결을 할 때, 보통 그 제품을 구매를 했을 때 CD가 보통 다 같이 동봉되어 있을 겁니다. 그 CD 안에 그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죠. 그게 드라이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드라이버가 있어야만 이제 운영체제에서 인식을 해서 그 장치를 제대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플러그 앤 플레이가 지원이 된다라면은 별도의 드라이버가 필요가 없겠죠. 운영체제가 자동으로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드라이버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주의할 점은요,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장치의 설치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기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맞지 않죠. 지원하지 않든 지원하든 설치하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드웨어를 추가하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번에 장치 관리자에서 동작에서 레거시 하드웨어 추가 메뉴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하드웨어 추가 마법사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자, 이 메뉴를 선택을 하면은 하드웨어 추가 마법사가 실행이 되죠.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플러그 앤 플레이가 지원되지 않는 하드웨어 설치 방법이 되겠습니다. 3번 플러그 앤 플레이가 지원되는 하드웨어를 장착을 하고요. 윈도우즈 7을 실행하면 새로 장착한 하드웨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설치한다. 맞죠? 자, 4번 PS2 또는 직렬 포트를 통해 연결된 키보드와 마우스 등은 제어판에서 장치 및 프린터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없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제어판에 보시면은 장치 및 프린터가 있습니다. 장치 및 프린터를 실행을 하면요, 현재 연결되어 있는 장치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장치들이 모든 장치들이 이제 표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USB라든지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장치들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장치 및 프린터는요, 이렇게 제어판을 통해서 접근할 수도 있고, 여기서 바로 장치 및 프린터가 있죠. 자, 근데 PS2는 또 무엇인지, 직렬 포트가 무엇인지 잘 모르실 텐데요. 예전에 쓰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USB가 나오기 전에 연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방식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우스와 키보드를 연결할 때 여기에 연결을 했는데요. 이게 PS2가 되고요. 그리고 모니터 연결할 때, 뭐 프린터 연결할 때 이런 직렬 포트를 또 이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PS2나 직렬 그 포트 연결 방식은요, 장치 및 프린터에서는 설치가 안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윈도우즈 7에서 연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세요. 이 파일을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이 파일과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이 될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것이 연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보여지는 이 메뉴를 바로가기 메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연결 프로그램이 있죠. 여기서 선택을 해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1번 문서나 그림 같은 데이터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이다. 맞죠? 데이터 파일의 바로가기 메뉴,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보여지는 메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연결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연결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다. 맞죠? 자, 연결 프로그램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데이터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연결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위한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된다.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4번 연결 프로그램 대화 상자에서 연결 프로그램을 삭제하면, 자, 연결 프로그램을 삭제하면은 연결된 데이터 파일도 함께 삭제가 된다. 아니죠. 자, 프로그램이 삭제가 된다 하더라도 파일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여기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7 운영체제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레디 부스트를 설정한 USB 플래시 드라이브 및 플래시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여 컴퓨터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자, 보세요. 탐색기에서 C하고 D는 드라이브입니다. 디스크입니다. 그러니까 하드 디스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드 디스크고요. 이것은 이제 USB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그냥 USB 메모리를 우리는 플래시 메모리라고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플래시 메모리하고 이런 하드 디스크는요, 구조가 다르죠. 구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디스크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했을 때는 레디 부스트라는 메뉴가 안 나와요. 자, 속성 들어가 볼게요. 속성 들어가면 없죠. 하지만은 플래시 메모리에서는 속성 들어가서 레디 부스트라는 메뉴 탭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 2번 윈도우즈 디펜더를 사용하여 스파이웨어 및 그 밖에 원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로부터 컴퓨터를 보호할 수 있다. 자, 제어판에 가서 윈도우즈 디펜더라는 것을 이제 클릭을 하면요, 이건 윈도우즈 7에서 새로 만들어진 기능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기능인데요, 스파이웨어를 방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정을 하고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잠입하여 중요한 개인정보를 빼가는 것을 스파이웨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3번, 기본적으로 성능, 보안, 안정성 면에서 고급 기능을 제공하는 NTFS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여 FAT32는 사용할 수 없다. 자, 윈도우즈 7에서 파일 시스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파일 시스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 하드디스크가 다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 하드디스크를 우리는 보조기억장치라고 얘기를 하죠. 자, 보조기억장치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파일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파일에 대해서 수정도 해야 될 거고요. 삭제, 추가, 검색 이런 작업들을 할 겁니다. 자, 이 작업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관리 시스템을 파일 시스템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 파일 시스템의 종류가 크게 NTFS, FAT32, FAT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 확인하는 방법 먼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해당 드라이버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고요. 포맷 가게 되면은 여기서 파일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죠. 현재 NTFS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FAT32라든지 FAT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포맷할 때 파일 시스템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차이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FAT하고 FAT32는 예전에 사용하던 운영체제에서 주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NTFS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다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보안, 안정성, 압축, 저장, 속도, 모든 면에서 우수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TFS를 주로 이용을 하고요. 물론 FAT32라든지 FAT, 자, 조금 전 보여드렸다시피 파일 시스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이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요. 최대 파티션, 자, 볼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대 파티션의 크기가 다릅니다. 여기서 파티션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는 보통 물리적으로 한 개죠. 한 개지만은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서 사용을 할 겁니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때 이렇게 나누는 것을 파티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물리적인 하나의 디스크를 용량에 따라 여러 개의 논리적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로 분할하는 것을 파티션이라고 얘기하고요.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넓은 식당 공간이 있다라면은 이것을 통으로 쓰기보다는 이렇게 파티션을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NTFS의 그 파티션의 크기는 256테라바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테라바이트는 기가바이트 다음에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2테라바이트가 되고 2기가바이트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게 더 크죠. 자, 최대 파일 크기는 FAT은 2기가, 파일의 크기가, 그 다음 이건 4기가. 근데 NTFS는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볼륨의 크기, 파티션의 크기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자, 기본적으로 성능 보안 안정성 면에서 고급 기능을 제공하는 NTFS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여 FAT32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물론 이것을 사용을 하지만은 FAT32도 포맷할 때 이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점프 목록을 사용하여 다음에 작업할 파일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자, 점프 목록이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거 있죠. 이 버튼. 자, 요거 클릭하시면은 최근에 여러분들 작업했던 그 최근 항목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빠르게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이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윈도우즈 7의 파일이나 폴더 검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파일 폴더 검색하는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파일하고 폴더를 이제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검색 상자에서 찾으려는 내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검색이 시작이 되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검색 상자가 여기 있죠. 자, 검색 상자에다가 예를 들어서 커말이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자, 문서는 어떤 것이 있고 파일에는 어떤 것이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검색 상자에 찾으려는 내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검색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엔터를 입력한 것이 아니라 검색어 키워드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검색이 시작이 돼요. 자, 그다음 기본적으로 검색 상자에 입력한 내용이 포함된 파일이나 폴더 등을 검색하게 되고요. 내용 앞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대시를 붙이면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폴더나 파일이나 폴더를 검색을 한다. 제가 조금 전 커말이라고 입력을 했는데, 자, 커말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한번 붙여볼게요. 자, 붙여보면 다시 검색 중이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고요. 자, 커말이 빠져있는 그런 파일들, 폴더들만 이렇게 검색이 되는 겁니다. 만능 문자를 이용하여 파일 및 폴더를 검색할 수 있다. 자, 물음표하고 별표 이용하는 거 강의 중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를 검색한 후 검색 기준을 저장할 수 있고, 저장된 검색 기준을 열면 해당 기준으로 데이터를 검색하여 표시한다. 검색 기준, 자주 검색하는 어떤 키워드들은, 어떤 기준들은 저장해두면은 다음에 쓰기 편하잖아요. 자, 커말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죠? 여기에다가 자세한 결과 보기를 한번 클릭을 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탐색기가 보여지죠? 탐색기가 보여지고요. 검색 저장이라는 메뉴가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검색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다음에 그대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검색 상자가요. 검색 상자가 시작 메뉴, 금방 시작 메뉴에서 보여드렸죠. 시작 메뉴에도 검색 상자가 있고요. 윈도우즈 탐색기에도 검색 상자가 있습니다. 기능이 좀 달라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시작 메뉴에 있는 검색 상자 보시면요. 파일이나 폴더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제어판의 항목을 검색하여 바로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자, 여기에다가 조금 전 우리가 커말이라고 해서 파일이나 폴더를 검색을 했는데 프로그램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msconfig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msconfig가 포함된 파일이라든지 여기 프로그램도 같이 검색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시작 메뉴에서 검색 상자에서는 프로그램까지 검색이 됩니다. 제어판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검색이 되어서 바로 실행할 수가 있는데요. 뒤에 설명드릴 윈도우즈 탐색기에 있는 검색 상자에서는 검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자, 여기서 msconfig라는 프로그램을 검색을 했죠. 자, 이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시스템 구성이라는 프로그램 창이 보여집니다. 자, 검색도 되고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자세한 결과 보기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세한 결과 보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윈도우즈 탐색기로 이동이 됩니다. 자, 클릭을 하면은 프로그램은 없죠. 파일은 있는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그 제어판 항목이 검색되게 하려면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만일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시작 메뉴 사용자 지정에서 오른쪽 그림처럼 이 부분을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작업 표시줄 및 시작 메뉴 속성에 시작 메뉴에 가면요. 사용자 지정이 있죠. 사용자 지정에서 아래쪽에 내려보시면은 프로그램 검색 및 제어판이라는 이 체크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체크를 해야만 조금 전처럼 프로그램 혹은 제어판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 메뉴에 있는 검색 상자에서 검색을 할 때는 컴퓨터 전체를 대상으로 검색을 합니다. 조금 전 제가 검색을 할 때 커말이라고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할 때 검색할 위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윈도우즈 탐색기, 자, 윈도우즈 탐색기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보면은 뭐 바탕 화면이라든지 뭐 다운로드 폴더라든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검색 결과는 범주별로 그룹화되어 표시가 된다. 좀 전 보여드렸죠. 커말이라고 입력을 했을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 문서 혹은 파일 이런 식으로 해서 범주별로 해서 그룹화가 되어서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결과 보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검색된 파일과 폴더가 표시된 윈도우즈 탐색기가 이렇게 실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윈도우 탐색기에 있는 검색 상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할 위치를 지정하여 파일이나 폴더를 검색을 할 수 있다. 조금 전 말씀을 드렸죠. 자, 시작 메뉴에서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검색이 되고요. 윈도우즈 탐색기에서는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검색 결과 중 검색어로 사용된 문자는 노란색으로 표시되므로 검색 결과 확인이 쉽다. 자, 커말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커말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보여지지 않지만은 자세한 결과 보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탐색기에서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필터, 검색 필터를 추가해서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검색 필터 추가가 있죠. 종류라든지 수정한 날짜라든지 유형, 크기를 좀 세세 항목을 검색 필터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말이라고만 입력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은 데이터가 검색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수정한 파일 중에서 커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찾고 싶다. 그러면 수정한 날짜를 검색 필터에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자, F3번이나 컨트롤 F를 누르면은 검색 상자로 이동을 합니다.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시작 메뉴의 검색 상자를 사용하면 색인된 파일만 검색 결과에 나타나며 컴퓨터의 일반적인 파일들은 대부분 색인이 구성되어 있다. 자, 색인이라는 것은요, 빨리 찾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둔 어떤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책에 보면은 그 색인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죠? 키워드를 기준해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컴퓨터는 검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색인이 미리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검색 상자에서 내용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러니까 대시를 붙이면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파일이나 폴더를 검색할 수 있다. 자,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를 검색한 후 검색 기준을 저장할 수 있고, 자, 저장된 검색을 열기만 하면 원래 검색과 일치한 최신 파일이 나타난다.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시작 메뉴의 검색 상자에서 검색 필터를 사용하여 파일을 검색할 수 있다. 자,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시작 메뉴에서 검색했을 때 하고, 자, 윈도우즈 탐색기에서 검색했을 때하고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윈도우즈 탐색기에서는 필터가 있죠. 필터 기능이 있는데 시작 메뉴는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원격 데스크톱 사용할 때 네트워크 연결이 잘 안 될 경우 원인을 찾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원격 데스크톱이 뭐냐면요, 원격 컴퓨터를 내 컴퓨터인 것처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A라는 컴퓨터가 있고 B라는 컴퓨터가 있어요. 자, 이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겠죠. 그러면 A라는 컴퓨터에서 B라는 컴퓨터에 원격 데스크톱 연결을 하게 되면은 마치 내 컴퓨터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실행하는 방법은요, 자, 모든 프로그램에 가서, 자, 보조 프로그램에 가서 여기서 원격 데스크톱 연결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원격 컴퓨터의 주소를 여기 입력하고 연결 버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네트워크 연결이 잘 안 될 경우, 자, 그 원인을 찾으려면 어떻게 찾겠습니까? 자, 이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와 관련된 내용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1번 방화벽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을 확인한다. 방화벽이 뭡니까? 불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 방화벽을 치게 되면 외부에서 함부로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자, 원격 데스크톱하고 관련 있죠. 만약 상대방 컴퓨터에 방화벽을 설치를 해버리면, 차단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접근을 못하는 겁니다.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원격 데스크톱 연결 설정을 확인한다. 이거 맞는 얘기 같죠? 자, 이것은 제어판에서 시스템에 가게 되면 원격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원격 설정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3번에 핑과 같은 도스 명령어를 이용한다. 자, 핑은요, 자세한 것은 다음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핑해서 원격 대상 주소를 입력을 하고요. 엔터 딱 치게 되면은 원격 대상의 정상 작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핑이란 명령어가. 아시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연결을 확인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4번이 명확하게 틀렸죠. 보십시오. 자, 윈도우즈 탐색기의 폴더 옵션에서 기본값 복원. 자, 어찌됐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폴더하고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설정 내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네트워크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7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바로가기 키가 암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무작정 암기하시기보다도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바로가기 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 암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축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C. 자, 컨트롤 C 가장 많이 이용을 하죠.
복사하기죠. 복사하기. C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컨트롤 V. 자, 컨트롤 C 다음에 컨트롤 V 보통 붙여넣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가장 많이 이용을 하죠. 자, 컨트롤 X는 복사가 아니고 잘라내기죠. 잘라내기. 가위 기억하시면 되고요. 컨트롤 Z는 뭡니까? 현재 실행한 것을 취소할 때 Z를 0, 숫자 0으로 생각해서 취소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딜리트는 삭제가 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 영구 삭제예요. 자, 딜리트 키를 누른다는 것은 현재 파일이 휴지통으로 이동이 된다는 뜻이고 이거를 복원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복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hift 키를 누르고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 휴지통으로 이동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삭제가 되어서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키보드에서 프린트 스크린 있죠. 프린트 스크린. 프린트 스크린을 누르게 되면 화면 전체가 이제 캡처가 됩니다. 키보드에 따라서 PRT-SCN 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프린트 스크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lt 키를 누르고 프린트 스크린을 누르게 되면은 현재 활성화된 창만 캡처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업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리아 한글 프로그램 작업을 하고 있다. 이게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Alt 키를 누르고 프린트 스크린 누르게 되면은 이 창만 캡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컨트롤 A는 뭐 전체를 선택하는 거 되고요. 자, 그다음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자, 파일이 하나 있어요. 바탕화면에. 자, 이 파일을 마우스로 선택을 하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쭉 드래그를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복사가 됩니다. 컨트롤 C하고 같아요. 복사가 돼요. 자, 그다음 컨트롤 Shift 누르고 끌기를 했어요. 이것은 바로가기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성이 돼요. 한번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 F1번은 뭡니까? F1번 누르면 도움말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현재 활성화된 프로그램, 뭐 아리아 한글이라면 아리아 한글의 도움말이 보여지게 되고, F2번은 이름을 변경한다. 자, 파일을 하나 선택을 해서 이 선택된 상태에서 F2번 누르게 되면은 이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F3번은 검색, F5번은 까마귀 오자 기억하십시오. 세로 고침이죠. 자, 윈도우 키. 키보드에 보면 왼쪽에 하단에 윈도우 키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윈도우 키를 누르게 되면 시작 메뉴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눌러보겠습니다. 자, 시작 메뉴가 보여지게 되고요. 자, 윈도우 키하고 M하고 같이 눌러주면요. 열려있는 모든 창이 최소화가 됩니다. 최소화. 자, 윈도우 키하고 E 누르면 탐색기가 실행이 돼요. 탐색기가 익스플로러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윈도우 키하고 F, 파인드, 검색. 자, 윈도우 키하고 R, 이것은 실행 대화 상자가 보여집니다. 윈도우 키하고 F1번, 자, 도움말, 윈도우즈 도움말이 보여지게 되고요. 자, Alt F4번, Alt하고 F4번 누르게 되면 활성화된 창이 닫히게 됩니다. 보통 닫을 때는 자, 창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X표를 누르잖아요. 그죠? 그와 같습니다. Alt Enter, Alt Enter는 선택한 항목의 속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을 했죠? Alt Enter 한번 눌러볼게요. 속성창이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속성 눌렀을 때하고 동일하죠. 자, Alt 탭 하고요. Alt ESC.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 간에 작업을 전환하는 그런 단축키인데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키보드에서 Alt 키를 누르고요. 그리고 Alt 탭. Alt는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탭 키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탭 키는 눌렀다 뗐다 한번 해보십시오. 자, 눌렀다 뗐다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작업을 전환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운데에 또 작업을 전환할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Alt 탭을 누르게 되면 현재 실행되고 있는 작업들 간에 이렇게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Alt ESC 한번 눌러보세요. Alt 키는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ESC만 눌렀다 뗐다 한번 해보십시오. 현재 실행되고 있는 작업 간에 이렇게 전환이 이루어지죠. Alt 탭하고 차이점 뭐예요? Alt 탭은 중간에 전환하는 창이 보여지면서 전환이 되는 것이고 Alt ESC는 바로 프로그램이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lt 탭은 목록을 화면 중앙에 나타낸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차이점이죠. 자, Ctrl ESC. Ctrl ESC는 윈도우 키 눌렀을 때 시작 메뉴 보여지듯이 같습니다. 자, Alt하고 스페이스바. 자, 활성 창에 바로가기 메뉴가 열린다. 자, 이 상태에서 Alt하고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기 메뉴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번 보시면은 열린 항목 간의 전환. 자, 항목 간의 전환하는 것은 Alt 탭이나 Alt ESC를 눌러야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Alt F4번. Alt F4번은 사용 중인 항목을 닫기, 그리고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끝낸다. X표를 누른 거하고 동일하다 말씀을 드렸고, Alt 스페이스바, 이것은 활성창에 바로가기 메뉴가 열리게 되고요. Alt 엔터는 선택한 항목의 속성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